안녕하세요. 미니스터리 수사국입니다. 브리즈번은 호주의 유명한 관광도시입니다. 호주의 국경이 개방되며 브리즈번은 세계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여행지 중 한 곳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관광객들은 2012년에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던 사실을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앨리슨 디키는 1968년 7월 1일 퀸즐랜드의 코린다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예쁘장한 외모에 발레에도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 당시 이미 6개 국어에 능통했습니다. 생활 속 그녀는 성격이 좋아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였습니다. 1993년 무렵 그녀의 나이 25살 때 미녀대회에 출전해 미스 브리즈번을 수상하였습니다. 졸업 후 그녀는 여행사에서 HR 업무를 하며 회사의 회계 제라드 바텐 클레이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제라드는 영국에서 태어나 어릴 때 가족들과 짐바브웨와 로디지아에 오가며 살다가 결국 10살 때 호주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제라드의 증조부는 영국 육군의 중장 바덴 파월이었는데요. 보이스카우트 운동의 창시자입니다. 이에 그는 증조부를 우상으로 여기며 함께 지냈던 세월을 그리워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이스카우트에 대해 쉬지 않고 말할 수 있었죠. Scouting is a global organisation which has its core fundamental in doing unto others as you'd have done unto you and leaving the world a better place than you found it. 앨리슨과 제라드는 1997년 8월 23일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앨리슨은 결혼 후 사랑스러운 딸 셋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제라드는 직장을 그만두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시작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꾸려갔습니다. 앨리슨도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요. 몇 년 만에 제라드 일가족은 브리즈번 근처의 부유한 마을 브룩필드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딸 셋은 현지에서 유명한 학교에 다녀 전부 성적이 아주 좋았습니다. 사실 겉보기에 아주 행복해 보이는 가정에 숨겨진 비밀이 있었는데요. 두 사람이 결혼한 지 15년 만인 2012년 4월 20일에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2012년 4월 20일 금요일 아침 7시 15분에 한 남자가 경찰서로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본인이 전날 일찍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내가 곁에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처음 그는 아내가 산책에 나간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아내는 계속 귀가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훨씬 지났고 아내가 딸의 아침을 챙기지 않을 때가 단 한 번도 없어 아주 이상하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에게 전화한 사람이 바로 제라드였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아내 앨리스는 매일 아침 5시에 나가 7시 전까지 산책을 하고 귀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녀가 돌아오지 않자 제라드는 할 수 없이 경찰에게 전화하게 된 것입니다. 경찰은 바로 그의 집으로 가 인근 주민을 방문 수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00명이 되는 지원자를 모집하여 인근의 산과 숲을 수색하였습니다. 심지어 기마경찰과 헬리콥터를 동원하기도 하였습니다. 풍경이 아름다운 부유한 마을에서 형사사건이 거의 없었고 또 앨리슨이 미스 브리즈번이어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3일이 지났는데도 앨리슨을 찾지 못하여 그의 부모는 기자회견을 열어 매체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Please, please help us to find our dear Alison. Our lives will never be the same. We must find it. Because there are three. 하지만 이상하게도 앨리슨의 남편 제라드는 아주 침착하였습니다. 그는 슬픈 기미를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수색에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실종된 지 4일 만에 부모의 집으로 이사갔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실종되고 5일째가 됐을 때 그는 본인이 아내를 찾으러 다니지 않고 부모의 집으로 이사한 이유는 단지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라고 말하였습니다. I'm trying to look after my children at the moment. They've got 3 young girls and we really trust that the police are doing everything they can to find my wife and 인터뷰 당시 제라드는 억지로 슬픈 척하는 것 같았고 눈물은 단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인터뷰를 끝낸 후 기자는
제라드의 눈빛이 무언가를 회피하는 것 같았다고 아주 이상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제라드는 이번 인터뷰의 반응이 좋지 않다는 걸 깨달았는지 기자를 피해 다녔습니다. 분명 제라드가 앨리슨을 해친 것 같았습니다. 사실 경찰도 똑같은 추측을 하였지만 앨리슨이 발견되지 않았고 또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앨리슨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최악의 결과를 받게 되었는데요. 앨리슨이 실종된 지 10일 만인 4월 30일 아침 11시쯤에 한 남자가 앨리슨의 집에서 약 17km 떨어져 있는 곳에서 숨진 여성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그는 운동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경찰이 일전에 모조임을 만들어 앨리슨이 실종된 당시 입은 옷차림을 공개한 적이 있어 그는 바로 앨리슨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숨진 여성은 강가에 누워있는 자세였습니다. 그녀는 운동복을 입고 있으며 부패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두 팔은 벌어져 있었고 티셔츠는 머리 위까지 올려져 있어 그녀가 숨진 후 강가로 끌려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경찰은 치과의 진료 기록을 통하여 그녀가 앨리슨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부패 현상이 심하여 숨진 시간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실종 사건은 상해 사건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앨리슨의 남편 제라드는 유력한 용의자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웃들이 보기엔 앨리슨과 제라드는 모범적인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이 마을로 이사하기 전에 세계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아주 행복하고 안정적인 부부였습니다. 그럼 제라드가 정말 그런 악독한 짓을 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은 처음부터 제라드를 의심했었습니다. 그의 이상 반응 외에 다른 이상한 점도 있었습니다. 우선 신고받은 경찰이 그의 집으로 갔을 때 집안이 마치 이미 청소된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쪽 얼굴에 깊은 흉터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 그는 아침에 면도하다가 부주의로 생긴 거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자세히 보면 면도로 그런 상처를 낼 수 없었습니다. 분명 사람의 손톱으로 긁은 자국 같았습니다. 제라드의 가슴에도 이상한 붉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이에 그는 애벌레에게 물려 알러지가 생긴 거라고 하였지만 현지에는 그런 흔적을 나타내게 하는 벌레가 없었습니다. 또 그의 손에도 상처가 있었는데요. 그는 전구를 갈다가 실수로 다치게 된 거라고 변명하였습니다. 또 경찰은 그가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하기 전에 묵비권에 대해 검색한 기록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사라졌는데 남편이란 사람이 어떻게 묵비권을 검색하게 됐을까요? 경찰은 제라드의 주위 친구들을 방문하여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제라드가 오랜 시간을 공들여 만들어낸 완벽한 이미지가 점차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는 자신감이 넘쳐 항상 모든 사람이 본인에게 주목했으면 하고 무리의 중심이 되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는 자화자찬하기를 좋아하고 상대방을 신경 쓰지 않았지만 말솜씨가 훌륭하여 상대방을 자신의 함정에 끌어들이기 쉬웠습니다. 듣기에는 제라드는 통제적이고 오만한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성격이 이상하다고 해서 정말로 사람을 해칠 수 있을까요? 조사가 이어지며 경찰은 토니 매큐라는 사람을 알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제라드는 겉보기에는 가족을 챙기고 아내와 딸들을 사랑했지만 사실 토니와 4년 동안이나 불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는 심지어 그녀와 앨리슨과 이혼할 거라고 약속까지 하였습니다. And he said to me, I need you to know that I love you and that I am going to be leaving my wife. 토니와 제라드는 2008년에 알게 되었습니다. 토니는 제라드의 고객이었는데 얼마 안 돼 제라드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토니의 17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나게 되어 제라드는 그녀를 위로하며 나의 결혼 생활도 엉망이야. 아내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데 아이들 때문에 계속 같이 살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두 사람은 8월에 불륜을 시작하였습니다. 제라드는 여러 번 아내와 이혼하여 토니와 같이 있을 거라고 하였지만 그냥 말뿐이었습니다. 그러다 2011년
그의 분류는 앨리슨에게 들키게 되어 제라드는 바로 토니와의 관계를 끝내며 그녀를 해고하였습니다. 앨리슨은 남편의 외도에 슬퍼하며 분노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가정을 위해 이혼하지 않고 남편에게 부부 상담을 해보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용서를 얻게 된 제라드는 그 후로부터 앨리슨 없이 저녁에 외출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앨리슨에게 핸드폰 잠금 해제 코드를 알려주며 위치 공유 앱도 설치하여 아이디, 패스워드 등 모든 것을 오픈하였습니다. 하지만 제라드는 겨우 2개월 만에 다시 토니에게 연락하여 불륜을 시작하였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실종되기 전날에 토니에게 이메일을 보내 사랑해, 나에게 맡겨라고 하였는데 도대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 걸까요? 2012년 4월 19일 저녁 경찰 신고 전날에 제라드는 여느 때와 같이 토니에게 전화하여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무심코 이튿날 있는 부동산 회의에 앨리슨도 같이 갈 거라고 하였습니다. 토니는 앨리슨을 직면하는 장면을 생각하며 두려워하였습니다. 또 지금까지 관련된 이야기를 한마디도 언급해주지 않아 우리 도대체 미래가 있는 거냐? 라고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제라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너뿐이야. 앨리슨을 꼭 떠날 거야. 라고 하였지만 토니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 미래가 보이지 않아.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에 제라드는 그녀에게 아니, 이미 변하고 있어. 라고 다시 대답하였습니다. 경찰은 그날 그들의 통화가 제라드의 범행을 가속했다고 추측하였습니다. 사실 제라드는 아내에 대한 충성한다는 거짓말 외에 재산도 가짜였습니다. 그의 사업은 2004년에 홍수 재난 후 회복되지 않아 경제력이 예전만큼 좋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100만 호주 달러, 하나로 약 8억 8천만 원의 빚을 지기도 하였습니다. 반대로 그의 아내 앨리스는 HR의 관리직을 취득하여 사업이 승승장구하였습니다. 경찰은 앨리슨이 실종되기 전 제라드가 아내의 보험 배상금을 올린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숨진 채 발견된 날에 바로 하나로 약 7억 원 정도 되는 보험금을 취득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감정과 돈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형사사건의 범행 동기였습니다. 제라드가 범행을 저지르는 동기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동기만 있고 목격자와 유력한 증거물이 없어 경찰은 이른 시일 안에 단서를 찾아내야 그의 죄를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법의학자 고든 가이머는 앨리슨이 발견된 강가에서 유력한 단서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는 앨리슨의 머리와 어깨에서 6가지 종류의 나뭇잎을 찾아냈습니다. 만약 그녀가 강가에서 10일 정도 방치됐다면 그녀의 몸에는 근처의 잡초와 씨앗으로 덮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든은 현장 주위에 모든 식물을 자세히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앨리슨의 몸에서 발견한 2가지 식물만 찾아냈습니다. 그는 또 사건 현장에서 앨리슨의 집까지 가는 길에 모든 식물을 기록하였는데요. 앨리슨의 몸에서 발견한 나뭇잎과 동일한 게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정원에서 그 6가지의 식물이 있다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이건 그녀가 본인의 정원에 방치됐다가 강가로 옮겨졌다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제라드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앨리슨이 아침 일찍 산책을 떠났다면 어떻게 본인 정원의 낙엽을 들고 멀리에 있는 강가로 갔었을까요? 그리고 낙엽이 완전하다는 건 그녀가 차로 이송됐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앨리슨의 차를 수사하여 차량 트렁크와 차문 근처에서 그녀의 붉은 액체를 찾아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법의학자는 제라드의 얼굴의 상처가 사람이 꼬집은 상처라고 하였습니다. 앨리슨의 왼쪽 손톱 사이에 다른 사람의 DNA를 발견하였지만 아쉽게도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 제라드의 DNA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라드는 앨리슨이 실종되기 전날 저녁 10시에 잠들어 이튿날 아침 6시에 기상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에는 그가 새벽 1시 48분에 충전했었던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진술과 달랐습니다. 조사하면 알수록
더 많은 증거물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사건 발생 6주 후 제라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본인이 아내의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지만 경찰은 여전히 고의상해죄로 그를 기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2년 동안 수천 건의 녹취록과 500건 이상의 증인 진술서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러다 2014년 6월에 제라드는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법정에서 검찰은 앨리슨의 일기를 읽어 그녀가 혼인 생활에서 힘들게 견뎌야 할 억울함을 알려주었습니다. 강인한 앨리슨은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들이 예상치 못할 압박을 견뎌야만 했었죠. 앨리슨의 일기에 따르면 그녀는 남편의 불륜으로 불안한 고통을 받아야 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은 그녀와의 잠자리도 거부하였습니다. 심지어 제라드는 언어폭력까지 행하였는데요. 예를 들어 넌 너무 못생겼어. 집안일을 할 줄 모르구나. 너무 게을러. 저녁밥이 맛이 없어. 등으로 앨리슨을 괴롭혔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제라드는 앨리슨을 심하게 통제했습니다. 사실 앨리슨이 첫째를 낳아 그녀가 집에서 애를 돌보고 있을 때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제라드는 베이비 모니터를 통하여 앨리슨을 감시하며 그녀의 친구의 연락처를 삭제하며 심지어 친척과 친구들이 집으로 전화했을 때 그 번호를 차단하기도 하였습니다. 심판은 한 달 동안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5일간의 배심단 심의를 걸쳐 2014년 7월 15일에 배심단은 그에게 유죄를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46살인 제라드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며 15년 후에 가석방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2015년 12월에 그는 항소하여 고의상해죄에서 과실상해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계획적으로 앨리슨을 숨지게 한 게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였는데 앨리슨이 넘어지며 머리를 다치게 되어 예상치 못하게 숨지게 되어 놀란 그는 숨진 아내를 강물에 던져 그녀를 떠내려가게 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8월 31일에 호주 최고인민법원에서는 제라드의 처음 받은 판결을 복원하였습니다. 그 후 사건에 대한 보도는 더 많은 세부 사항을 공개하였습니다. 앨리슨은 약간의 우울증과 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어 생전에 정기적으로 투약했었습니다. 그러다 약물 치료는 그녀의 욕구를 감소시켰습니다. 이것 또한 제라드가 본인이 불륜을 저지르게 된 이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앨리슨의 사건으로 호주 정부는 가정폭력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이와 관련된 법률의 발전을 촉진시켰습니다. 그리고 더욱 많은 비영리 단체가 일어나 피해자를 대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앨리슨의 가족도 그녀의 명의로 자선기금을 마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여성에게 경제적 도움과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재단은 앨리슨이 생전에 가장 좋아하는 노란색 리본을 상징으로 하였습니다. 2015년 7월 31일 브리즈번 정부는 앨리슨과 기타 피해자를 위하여 다리를 지어 그들을 기념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라드가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되자 앨리슨의 세 딸은 전부 외할머니의 집에서 자라게 됐습니다. 현재 그녀들은 어머니의 미모와 유쾌한 성격을 물려받아 여성의 권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건은 전에 소개했던 아내를 상해한 사건과 아주 유사한데요. 자기의 조종욕이 강한 남편, 불륜, 고액의 보험금 등등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중 앨리슨의 친구들은 전부 제라드가 비현실적이고 거짓의 생활을 해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항상 사람들의 중심이 되고 싶었고 본인이 다른 사람들보다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불편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토니 같은 여자 말입니다. 추후 토니는 인터뷰에서 제라드에게 첫눈에 반했다고 하였습니다. I admired him as a person. I really, I believed in his integrity. 사실 제라드는 법정에서 토니를 속였어요. 저는 절대 이혼하지 않을 거였어요. 그냥
그녀와 관계를 맺고 싶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본인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아직도 보이스카우트 운동을 창시한 징조 할아버지가 그에게 준 영광에 잠겨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징조 할아버지에 대해 연설까지 했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 본인의 자존심을 가장 중요히 생각하고 누군가가 본인의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느껴지게 되면 극단적인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자존심을 지키는 행동일 뿐이었고 자존심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제라드가 본인의 부유한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아내에게 극한 행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기애적 성격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는 한 남자가 아름다운 미네를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교도관에서 하루아침에 죄수가 되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참고로 오늘 사건은 엄청난 분노를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다니엘 존스는 호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군대에서 제대한 후 고향으로 돌아가 교도관 일을 하였습니다. 그의 부모는 결혼한 지 30년이 지났는데도 서로 애틋하게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다니엘도 부모와 같은 행복한 가정을 꿈꿔왔었죠. 그러다 갓 성인이 된 20살 사라 젠 파킨슨을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는 행복이 찾아왔다고 생각했지만 이게 비극의 시작이라는 걸 상상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라는 스튜어디스였습니다. 그는 청순하며 예쁘기도 하여 다니엘의 온 가족은 그녀를 아주 좋아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만난 지 2개월 만에 결혼을 약속하였습니다. 다니엘은 결혼식을 준비하며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들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사라의 친척과 친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때야 사라는 본인의 과거를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춘기를 겪고 있을 때 부모가 이혼하여 그녀를 버렸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때 한 동창의 아버지에게 몹쓸 짓을 당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억울하게도 범인은 해외로 도주하였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딸의 억울함을 헤아리기는커녕 오히려 그녀를 오해하여 그녀는 결국 가족과 인연을 끊고 16살 때 가출하여 청소년 보호소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학업을 무사히 마치고 스튜어디스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녀는 가족과 왕래하지 않았으며 친구도 별로 없고 단연간 사람들과 친해지기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다니엘을 만나고서야 안정감을 되찾게 되어 남자친구뿐만 아니라 남자친구의 부모님들도 가족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고백에 다니엘의 가족들은 오히려 감동받았습니다. 그들은 사라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고통을 겪었을 사라를 위해 더욱더 잘해줬습니다. 다니엘의 부모는 그들을 위해 집을 지어주기로 하였습니다. 부부는 10여 년 전 교회에다 땅을 구매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짓는 데에 능숙한 다니엘의 아버지는 직접 공사에 참가하여 모든 절차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1년간의 공사 기간 중 사라가 심장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현기증과 두통을 느꼈는데 비행기에서 일할 때 특히 심하여 그녀는 스튜어디스를 그만두고 현지의 경찰서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상담과 형사보조 업무를 하였습니다. 성격이 발랄한 사라는 바로 동료들과 친해졌습니다. 그녀는 동료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며 영화를 보고 또 식사를 하며 점점 더 바쁘게 생활하였습니다. 처음 다니엘은 아무렇지 않게 여겼지만 나중에 참다 못해 몇 마디 했었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갑작스럽게 경찰 2명이 가정폭력 신고 접수로 집에 방문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사라와 2년 동안 사귀며 그녀를 때린 적이 한 번도 없어 경찰이 오해한 줄 알았습니다. 단연간 가정폭력 사건을 처리해온 경찰은 사라가 경찰서에 근무하고 있어 그녀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사라와 다니엘이 서로 접촉하지 못하게 하고 몇 장의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사진을 보며 어처구니 없다는 듯 웃으며 사라가 심장이 안 좋아 현기증이 있어 자주 다치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사라의 통증을 없애기 위해 얼음찜질을 자주 해주기도 했는데 어떻게 그녀를 다치게 하겠어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답변에 경찰은 웃으며
모든 가해자들은 아내가 스스로 본인을 다치게 했다고 합니다. 당신도 예의는 아니겠죠. 라고 반박하였습니다. 경찰과 말이 통하지 않자 다니엘은 다급하게 사라에게 직접 말하게 해주세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경찰은 사라의 증언과 사진을 책상 위에 던지며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바로 그의 약혼녀 사라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말에 충격을 받은 다니엘은 착한 약혼녀가 왜 갑자기 본인을 고소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그의 해석을 전혀 믿지 않자 다니엘은 부모에게 부탁하여 보석금을 대신 지불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경찰서를 떠나기 위해 사라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각서에 결국 서명하였습니다. 예상외로 그날 밤 사라는 스스로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오해라고 하며 동료들이 그녀의 부상 부위를 보고 억지로 증거를 수집했으며 그녀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동료들이 믿지 않아 사건이 이렇게까지 커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의 누명을 꼭 벗겨줄 거라고 약속하였습니다. 다만 일한 지 얼마 안 돼 동료들에게 거짓말쟁이라는 이미지를 남길 수 없다며 그에게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실 그녀의 말은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한 셈입니다. 하지만 사랑에 빠졌던 다니엘은 사라의 말을 믿었습니다. 다니엘은 사건이 오해였고 그리고 약혼녀와 바로 결혼할 거고 또 그녀가 본인이 해결할 거라고 약속하여 기다려도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누명을 벗기기는커녕 용의자 신분으로 재판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새 집이 완공되어 그와 사라는 새 집으로 이사가게 됐습니다. 보증서에 대해서는 그냥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동거하고 다니엘은 바로 사라가 이상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동료 혹은 친구와 저녁 식사를 하는 이유로 귀가가 자꾸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몰래 문자를 보내며 한밤중에 오래도록 화장실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참다 못해 사라의 핸드폰을 확인하였는데 그녀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그를 체포했었던 경찰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핸드폰을 들고 사라에게 바로 따졌습니다. 항상 온순했던 약혼녀는 주저없이 불륜을 인정하고 곧바로 짐을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속이 상한 다니엘이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을 때 경찰이 갑자기 나타나 그가 접촉금지령을 어겨 피고인을 접촉했다며 그를 체포하여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체포된 이후로 6개월간이나 동거했었는데 하필 경찰이 오늘 또 방문하다니 분명 사라가 신고한 게 틀림없었습니다. 사실 더욱 황당한 게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총 32개의 혐의로 고소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라가 언제 그 범죄 목록을 작성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녀는 분명 다니엘을 감옥으로 보내려고 한 거였습니다. 다니엘은 할 수 없이 다시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번 가석방 조건은 더욱 까다로웠습니다. 접촉 금지 명령에 사라가 거주 중인 자택에서 최소 20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 저택은 다니엘 가족이 지은 집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다니엘은 약혼녀가 꾸민 모든 일이 바로 집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는 법원의 금지령으로 인해 할 수 없이 새 집을 떠나 부모님의 집으로 이사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경찰이 새 집으로 들어와 사라와 동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사람을 화나게 하는 건 수도비와 세금 등의 생활비용도 전부 다니엘이 지불해야 했습니다. 사라도 그 집에 대한 소유권이 있어 그녀의 동의 없이 다니엘은 비용 지급을 중단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에 빠진 다니엘의 부모는 사라를 찾아가 따지려고 했지만 그들도 금지령 명단에 오르게 됐습니다. 만약 다시 사라에게 접근하게 되면 그들도 바로 체포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변호사를 만나봤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다니엘이 사건 심판을 이겨야만 법적 수단으로 그 집에 대해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남자 측이 패소하게 되면 두 사람이 결혼하지 않았어도 여자 측이 저택에 대한 대부분의 심지어 모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들은 전부 그들에게 개정 전 그녀를 만나지 말라고 여러 번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보석 조건을 위반한다면 사건이 더욱 심각해질 거라고 조언하였습니다. 사실 다니엘 일가족이 그녀를 피한다고 해도 그녀는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추후 사라의 수단은 사람들을 더욱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니엘 부부가 사라의 대단함을 알고 있어
그들은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 저택의 앞문과 뒷문에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다니엘의 어머니는 또 일가족의 일상을 상세히 기록하여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건 여전히 그들의 불행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2014년 3월의 어느 날 밤, 또 몇 대의 경찰차가 와 다니엘의 부모를 데려갔습니다. 이번에 경찰은 다니엘이 사라의 집을 강제로 침입하여 불법으로 그녀에게 나쁜 짓을 했다는 이유로 그를 체포한 것이었습니다. 부부는 이들이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고 CCTV가 있어 확인해보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보석금을 담당하는 직원은 CCTV를 피할 방법이 너무 많다며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본인의 상처 부위뿐만 아니라 콘돔 포장지와 피고인의 지문이 묻어있는 빨래 바구니를 증거로 제출하여 다니엘은 두 번째로 보석 규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또 악독한 짓을 하여 판사는 피고인 다니엘을 보안이 더욱 철저한 교도소로 보내 재판하는 날까지 그곳에서 보내게 하였습니다. 판사가 얘기한 교도소는 중범죄자들을 감금하는 곳인데요. 교도관을 해온 다니엘을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내민 것과 같았습니다. 다니엘의 상황이 아주 위험해졌습니다. 그의 부모는 온갖 방법을 다 생각했으며 심지어 현지의 변호사를 거의 모두 만나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집까지 넘어갈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라가 경찰서에서 근무하여 어떻게 하면 다니엘이 형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부상검사 보고서 등 많은 물증을 준비했었고 또 경찰 남자친구의 지지도 받고 있었습니다. 더 악독한 건 사라는 매번 재판하기 직전에 새로운 단서를 제출하여 판사는 할 수 없이 재판을 연기해야만 했습니다. 사라는 다니엘을 영원히 감옥에 가두기를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교도소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진실을 밝힐 수 없게 되어 그의 부모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여 아들을 면회할 때 공증인을 데려가 아들에게 유언장에 서명하게 하였습니다. 만약 최악의 상황을 당하게 되면 그의 명의로 된 집과 재산을 전부 부모에게 넘기겠다는 서류였습니다. 그들의 계획을 알게 된 사라는 분노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 그녀는 태블릿 PC를 잃어버렸는데 위치 추적 결과 다니엘 부모네 집에 있다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퇴근하고 집으로 가는 중 복면 쓴 남자에게 위협을 받았었다며 차량 번호를 적어 경찰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 승용차가 다니엘 매형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다니엘의 몇몇 가족은 전부 체포되어 보석금을 지불해야만 풀릴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있자니 많이 화가 날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러니까요. 하지만 이제부터 걱정하지 마세요. 경찰 측에서 드디어 머리를 쓰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리사 알렉산드르입니다. 처음에 리사는 다니엘 부모의 입실 강도 사건을 조사하러 왔습니다. 그녀가 처음 이 사건을 접했을 때 그녀 또한 사라를 동정했었습니다. 아들이 그녀를 괴롭히고 그의 부모가 그를 미행하며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도둑질까지 하여 그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수사를 하면 할수록 사건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라의 집문과 창문은 온전하며 파손되지 않았으며 다니엘 부모의 지문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둑당했다는 태블릿도 다니엘 부모의 집에서 발견된 게 아니었고 그들의 집에서 100에서 200m 떨어진 덤불 속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리사는 의문점을 메모하여 사라를 찾아가 상황 조사를 하였습니다. 역시나 사라는 매우 반발하며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았으며 리사가 피해자에게 유도하여 질문한다며 오히려 그녀를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리사는 상사에게 매우 혼나게 되었는데요. 우연히 상사와 사라가 연애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소문이 돌게 된 걸까요? 알고 보니 상사는 사라가 전 남자친구 가족의 미행을 당하고 있다며 그녀에게 업무용 경찰차를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차 안에 위치 추적기가 설치되어 있어 리사는 오히려 사라의 행적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라의 집이 털렸다는 날에는 사라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시를 빙빙 돌다가 다니엘 부모의 집 근처로 가
한 바퀴를 돌아섰습니다. 리사는 이게 모함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리사는 상사에게 통보하지 않고 다니엘의 부모 집으로 몰래 찾아가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니엘의 부모는 경찰의 조사를 계속받아 처음에는 리사를 아주 경계하였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본인의 방문 목적과 사건에 대한 의문점을 얘기하자 다니엘의 어머니는 바로 일기장을 가져와 리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본인과 남편이 강도질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들도 절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리사는 다니엘의 부모가 제공한 자료에서 사진 한 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휴대폰 앨범에는 사진 촬영 시간과 장소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는데요. 사라가 경찰에 신고한 시간과 1시간 차이뿐이었습니다. 사라의 얘기대로라면 그 시간에 다니엘은 그녀의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다니엘은 어린 조카를 품에 안은 채 부모님 집의 테라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실 그 사진은 오래전부터 존재하였습니다. 시간만 확인해보면 바로 다니엘의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있었지만 사건이 발생하고 경찰은 계속 피해자를 보호하며 자세한 조사는커녕 범인에 대한 처벌만 내렸습니다. 리사는 피고의 말을 들어주는 유일한 경찰이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그 사진을 가지고 상사를 피하여 검찰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법의학자 한 명도 같이 데려갔습니다. 법의학자는 사라가 제공한 증거 중 그녀 머리에 있는 상처가 아주 이상하다고 하였습니다. 피고인 다니엘은 교도관 출신이어서 건장한 체격을 가졌습니다. 그가 아무리 힘을 조절한다고 해도 상처가 살짝 붉어지기만 하지 않을 겁니다. 사건을 조사할수록 사라가 거짓말을 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특히 그 사진을 증거로 법원에서는 다니엘에게 특별보석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는 드디어 감옥에서 석방되어 잠시 부모의 집에 머물며 재판을 기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5개월 만에 석방된 다니엘은 드디어 희망을 갖게 되어 일가족은 서로 끌어안으며 통곡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전쟁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사라가 피해자 입장으로 경찰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의 과거를 캐내는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하지만 다니엘의 누명을 벗기 위해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라는 본인이 고등학교 때 친구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나쁜 짓을 했었다고 하였습니다. 미성년자 피해 사건은 항상 경찰이 보관했었는데요. 그 당시 사건 관련자가 나타나 사람들에게 진실을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사라는 16살이었고 그녀의 부모는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친한 친구 루이스는 사라를 동정하여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 같이 생활하며 친남매처럼 지내게 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가 경찰에 신고하여 루이스의 아버지가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나중에 그의 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찾지 못하여 그를 석방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사람들의 지적을 받게 되고 루이스도 학교에서 범인의 딸이라고 불려져 다른 학교로 전학 가야 했습니다. 그러다 몇 년 후 루이스의 부모는 사회적인 압력과 서로에 대한 의심으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루이스의 아버지는 스코틀랜드로 갔었는데요. 이게 사라가 다니엘에 언급했었던 나쁜 사람이 외국으로 도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사라는 루이스의 부모에게 현금을 요구했었는데 너무 큰 금액이라 두 사람은 그녀에게 주지 않았으며 그녀에게 집으로 돌아가 부모와 상의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얼마 안 돼 사라가 루이스의 아버지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루이스 일가족은 사라의 만행에 당한 첫 피해자였습니다. 두 사건은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범행 수단이 유사하여 사람들을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사건의 리사 경찰은 다른 하나의 단서로 사라의 거짓말을 증명하였습니다. 사라는 다니엘의 매형에게 위협을 받았다고 했었습니다. 그녀는 상대방이 떠날 때 범행 도구를 본인의 차에 떨어뜨렸다고 했는데 사건에서 중요한 물증이었습니다. 조사가 계속되며 리사가 사라의 집에서 다른 5개의 도구를 찾았는데 선반에는 6개의 도구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체의 일련 번호에 따르면 사라의 차에서 발견한 도구와 같이 판매된 것으로 확인되어 그 도구는 위증으로 판결났습니다. 이러한 증거물로 경찰은 마침내
다니엘과 그의 가족에 대한 모든 혐의를 취하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수사하였습니다. 이 일로 사라와 당시 남자친구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사라가 울며 그에게 다니엘을 체포해달라고 부추겼다고 하였습니다. 사라는 또 만약 다니엘이 체포되면 그녀는 다니엘과 헤어질 수 있으며 그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유혹하였다고 했습니다. 사라가 일하던 경찰서에서는 그녀는 임시직이었으며 그녀와의 계약을 해지한 지 오래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어디서나 임시직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 왔었죠. 그리고 사라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그녀는 심리학자를 찾아 본인이 항상 불안정하여 계속 거짓말을 해야만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그녀가 질병을 앓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018년 사라는 마침내 공무집행 방해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녀는 3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2년 후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악인이 처벌받고 억울한 사람이 원한을 풀었지만 사실 누구도 이긴 사람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명의로 된 저택은 여전히 소유권이 불명확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사라의 소유권을 돌려받을 수 없어 재산 동결을 신청하여 사라가 출소하고 민사 배상 소송을 진행하여 소유권을 다시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부모는 아들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이미 저택을 저당 잡혔습니다. 60만 달러, 하나로 약 7억 7천만 원에 달하는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했었는데 그 돈은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사건은 재판 전에 모든 혐의가 취소되어 재판을 진행하지 않아 오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부모의 입장에서는 경찰이 다니엘을 대하는 태도와 행동이 전혀 공평하지 않아 사방의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그들은 비록 재물적인 손해는 있지만 아들이 자유를 되찾게 되어 다행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